박시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시현 교수님께서는 원래 송나라사 중국사 전공이신데요. 중국사 입장에서 본 고려 삼국시대 고구려 관련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 박시현 교수님께서는 전체 논문에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는데 김유신 장군이 소정방한테 양식을 공급해주던 분량을 공급해주던 루트를 한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구려사하고 삼국 통일 연구를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한 것은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에 661년 당군이 평양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평양을 공격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661년에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에 대해서 주로 알려진 것은 영계소문이 방여태 일족을 죽인 그게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고구려는 승리는 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나라 입장에서도 661년의 이 전투는 어떻게 보면 당태종 때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패배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들을 갖다가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식으로 해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의외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은 이 당군이 보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거를 신라에게 보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입장을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당군에게 고구려의 전쟁을 맡기고 자신들은 주로 백제 위협 멸망한 백제의 옛 땅을 주로 수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당군의 요청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보급을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구려의 영토에 본격적인 고구려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일반적인 이야기는 임진강 이북 지역에 신라가 처음으로 진출을 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의외로 가장 상세하게 남아있는 게 김유신 열전이나 문무한 공기 등에 어떻게 자신들이 보급을 했는가를 자랑스럽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구려 요 시기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김유신이 성공적으로 당군에게 보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개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할 때 제가 봤을 때 처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사실은 뒷부분에 나오는 칠춘하를 도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서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김유신이 보급에 성공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답살인기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료적으로 제한된 있다 보니까 어떤 기록을 서로 상호 대조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기록 속에 명확하게 반대되는 사실 두 개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인가라고 하는 쪽을 검토하는 쪽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일단 사실은 이건 좀 더 자료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만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급작전의 성공 여부에 대한 이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작전이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삼국사기의 문무한 공기와 김유신 열전에서 신라가 26,000여 석에 이르는 물자를
당군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후퇴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만 보게 된다면 당나라가 이 신라군에게 보급을 강요했으면서 보급을 받자마자 바로 철수한다는 면에서 당나라가 신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당군이 신의가 없다라고 할 면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 어떤 당군이 급박하게 철수해야 되는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일반적 사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철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신라군이 보급을 받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 새로운 작전 같은 걸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신라군의 보급이 이루어진 후에 철수 작전이 상당히 두서없이 진행되다가 그 방요태가 영계소문에게 사수에서 전멸당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영계소문 김유신이 보급을 한 것이 과연 성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떤 면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되는가? 이거는 기록과는 달리 김유신이 제대로 보급에 성공하지 못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료적으로 3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적으로 그것을 시사해주는 자료가 같은 문무왕 봉기지만 문무왕 봉기 상편에는 성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편에는 그 서림기가 서신을 보내서 신라의 배덕행위를 규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라가 오히려 당군이 어떤 협약을 깼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답신을 보냅니다. 보통 서른기서라고 약칭해서 부르는 문서인데 그 속에 보시면 주 3번의 3페이지 가운데 부분 쪽에 인용문의 가운데 보시면 그 사람과 말이 얼어 죽었으므로 가져갔던 군량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부분들과 분명히 모순된 측면이고 그렇다면 어느 쪽 기록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료 자체에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사료 자체의 성격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무왕 봉기와 김유신 열전의 기록은 신라 자체의 실록 기록들과 그 다음에 김유신 열전 같은 경우에는 김유신 행록이라고 하는 김유신의 현손이 정리했던 것이 기본적인 텍스트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록과 특히 행록 같은 경우에 행장류의 기록들은 그 대상자를 미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 자체가 그 당시의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기록들을 원사료를 정리한 것을 뒤에 모아서 다시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미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면에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답서림기서는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기록 이야기보다는 상대편과 주고받은 외교적인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기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분쟁을 어떻게 보면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는 있지만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답서림기서에서 이 기록의 이 김유신의 이 보급 작전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면 성공했다라고 적을 것인데 오히려 그리고 성공했다면 우리가 이만큼 열성적으로 당신들을 보급을 했다라고 강조를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문서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답사림기서의 기록이 좀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자료 자체의 김유신 기록의 이 보급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고 그렇다면 제가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5페이지 부분에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유신이 5페이지 가운데 보면 나온 것처럼 김유신이 9명의 장군, 자신을 포함해서 9명의 장군이 수레 1,000여 대에 쌀 4,000석과 벼 22,000석을 싣고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 26,000석이라는 분량은 막대한 양입니다.
당군을 10만 명으로 잡더라도 적어도 50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보급이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보급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만 양이 넘는 양을 당군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작전이 시도된 것이 음력 1월이라는 문제입니다. 음력 1월이라고 한다면 보통 정대 전쟁에서 동계작전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보급상의 문제가 가장 문제를 자초하는데 그렇다면 이 동계에 대규모의 분량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병력과 이 치중물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군대에 과연 김유신이 동원한 병력 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략 15,000명 정도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군 9명이 인당 보통 최대치가 1,500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레를 2,000량을 동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량, 보통 수레 한 대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거나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가장 가까운 시기 중국에서 현종 시기에 소가 끄는 장거리 운송용 수레를 300량을 동원할 때에 수레 한 대당 3명씩의 마부가 배치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이 숫자를 적용을 한다면 6,000명 정도의 인부 내지는 치중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병법상의 이 시기에 해당하는 행군에 대한 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표준적인 행군이라고 당군의 표준적인 원정군을 행군이라고 하는데 행군의 이 표준적인 행군은 2만 명입니다. 2만 명인데 2만 명 중에서 치중병을 6,000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중병이 수레 2,000량에 6,000명의 치중병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맞다면 대략적으로 김유신 부대도 2만 명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동원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인원으로 봤을 때 이 신라가 대략 최대치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백제 원정 시에 동원됐던 6만 명 정도가 거의 최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김유신이 원정에 나서기 전에 이 백제 땅에 있던 백제 부흥군들의 활동 때문에 이 웅진도독부가 고립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웅진도독부의 식량 보급을 위해서 인원을 별도로 파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반 이상의 인원이 백제 전선으로 동원된 상태에서 신라가 동원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잡아도 3만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김유신 기록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는 뭐냐 하면 신라분들은 이 보급을 위해서 가는데 자기 자신들의 보급은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각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신라군 자체가 식량을 휴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2만 명 정도의 신라군을 추측을 한다면 가장 좋은 쌀로 1인당 보급해야 되는 쌀의 양을 대략 2승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만 명 정도의 신라군이 하루에 소비해야 되는 쌀의 양은 최소한도 잡아도 400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2만 명 정도의 군단이 50일을 버틸 수 있는 양이고 이 당군의 전체 규모가 대략 5만 정도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병력이면
어느 작전 내지는 철수에 준비하는데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건 제대로 모든 것이 전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라군이 겪었던 고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수레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중간에 모두 이것을 실어 내려서 우마에 실었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영토로 접어든 후에는 눈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동사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뚫고 성공적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고구려 영토로 진입한 후에 이 칠중하를 건너서 양호라는 곳에서 이 평양의 당군에게 전달할 때까지 총 14일이 걸립니다. 14일이 걸리는데 그 중에서 칠중하에서 그 장세라는 곳까지 기록된 부분에서 대략 96km,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근데 100km를 그 일주일 만에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루에 14km 이동했다는 이야기인데 표준적인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은 절기에 표준적인 군대가 행군하는 거리는 경근대에서 12km로 잡습니다. 12km로 잡는데 이것을 직선거리, 더구나 우회하는 거리나 그 다음에 동절기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12km를 일반적으로 간다면 적어도 이 김유신의 군대는 30에서 50% 정도의 강행군을 하는 상태입니다. 30% 정도의 강행군이 이루어질 때 이 전투력의 소모에 대해서는 대략 20%에서 40%까지 잡지만 평균 치자가 30%를 잡는다면 여기에 인마가 동사가 많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죽은 인원이나 특히 소나 말에 실었던 식량들은 급박하게 행군할 때는 모두 버리고 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따라서 30% 정도의 인마의 손실을 입었다고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이동한 후에 이동 과정에서 26,000석 중에서 30% 정도는 버리고 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될 때 8,000석 정도가 버려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다음 부분 넘어갈 것은 이 쌀의 소비량을 앞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우마에다 싣고 이동 9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기들이 운반하고 있는 쌀을 대체적으로 이 14일 동안 순수하게 휴대한 식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두 소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대략 돌아오는 식량까지 계산했을 때 9,000석 정도를 소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신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걸 고려할 때 그렇다면 그래서 앞에 8,000석과 자신들이 왕복 계산할 때 9,000석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면 남는 식량은 10,000석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급 계산은 사실은 소모되는 양, 버려지는 양이나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0페이지에 제가 놓았듯이 우마에다가 모든 식량을 싣고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우마가 소비하는 식량이 아니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적어도 이 기록대로라면 15,000필 정도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하 잡아서 10,000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마가 먹어치우는 양만으로 하더라도 대략 12,000에서 15,000석 정도를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순수하게 고구려의 평양 근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이 26,000석이라는 분량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11페이지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 제가 가정을 했는데 출발 시에 국경을 넘을 때까지는 필요한 분량과 사료를 자신들이 휴대하고 혹한기에 홍로를 강행군하는 과정에서 30% 정도의 손실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또 동원 가능한 병력을 4만 명 정도의 건장한 병력이 운송을 해야지 이 26,000석이라는 식량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2만 정도의 병력이 1만에 가까운 우마를 동원해서 험지를 얻는 과정에서 30% 정도를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가정인데
이 가정조차도 사실은 상당 부분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식량을 전혀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바쁜 관계로 그 12페이지로 중간에 그 고증한 부분을 넘어가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식량은 거의 형식적인 정도의 전달에 불과하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은이라든지 세포나 두발, 우한 같은 가장 가벼운 물품들만 겨우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귀국 작전을 위해서 가지고 갔던 이 소의 꼬리에 이 툭채를 쳐서 소리를 내게 했다는 것은 결국은 소를 완전히 버리는 행위인데, 그것은 그만큼 신라군이 쌀 자체가, 분량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태를 상정하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칠중화 문제는 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칠중화는 나당 전쟁에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칠중화는 임진강이라고 비정을 하는데, 특히 칠중화 앞에 있는 칠중성 때문에 임진강이라고 비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김유신은 여기서 이 보국작전에서 유일하게 도강작전을 펼치는데, 김유신의 도강작전을 제외하고는 여기를 도강을 작전해서 건너간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봐도 그곳은 여름에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이 도보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지 배를 동원해서 건너면 오히려 불편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칠중성 지역이 그 당시에 고구려 영토입니다. 고구려가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뻔히 보는 앞에서 도보로 건널 수 있는 한겨울에, 이 완전히 물이 말라서 없는 한겨울에 도보로 걷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굳이 사방에서 배를 긁어 모아서 이 도강작전을 펼치면서 고구려군이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다는 기록이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유신의 통솔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료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원래 고려했던 생각은 칠중하라는 지역을 칠중성과 분리해서 내지는 복수에 칠중하라는 지역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의 이 어떤 이번 기록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신빙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돌아오는 길에 고구려군을 추측해오는 고구려군을 그 대파에서 15,000명의 사상자를 내게 했다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사림기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군의 전초병력과 충돌하고 곧바로 고구려군이 철수했다라는 식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유신의 이 작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어떤 평양이나 저쪽 고구려의 남부 지역 영토를 비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기본적으로 김유신의 행적 자체를 미화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은폐한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신라 전쟁 과정에서 칠중화 얘기가 종종 나오고, 그래서 칠중성이랑 연결돼가지고 아마 그 칠중성이 적성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파주인가요? 파주시 적성 그 부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삼국사에 기록된 그 시점에 저희들이 한번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겨울에 거의 한 일주일 상간으로, 삼국사에 기록된 시간 일주일 상간으로 거기를 갔었는데,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고증을 했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리가 얼음을 다 얼었어요. 물은 한번 물 깊이는 한 30cm 정도가 보편적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 얼음이 얼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박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배를 대고 도강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한 지역이었었고, 또 하나는 이쪽에 나루가 절벽으로 돼 있어요.
전력에서 진로를 어떻게 내는지 여러 가지 궁금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그 김유신이 이동한 날짜가 그 또박또박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50일 가까이 가는 그 여정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질 거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시영 교수님은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그 문제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인식했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로 그 이번 논문을 그 목표를 했으니까요.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